안녕하세요, 무리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곤비영 장편소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월관 앞에서 허승은 잠시 멈칫했다. 붉은 등이 흔들리는 대문 앞에서 괜스레 헛기침을 해보았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교태 어린 웃음소리 때문에 들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채부자가 일러준 대로 박무영을 일본으로 데려가 약속된 사람에게 인도했다. 허승은 무영과 함께하는 동안 딸을 떠올렸다. 내 몸은 내 몸이래되 내 몸이 아니로세. 일본에서 돌아오자 채부자는 서찰 한 통을 주며 다시 가야 할 곳을 일러주었다. 이번에는 여기로 가보시오. 허승은 인력거를 끌고 일러준 곳으로 갔다. 이곳이 바로 해월관이었다. 최상만 어른이 보내서 왔습니다. 분내나는 여인이 서찰을 받아들고 구석진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흐린 초롱 불빛이 유혹하듯 하늘거렸다. 쉬어가시라 하고 싶지만 얼마 전에 김향화가 잡혀서 기생집도 난리통입니다. 여인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익숙하게 눈웃음을 쳤다. 수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지요? 허승은 여인이 내민 봉투를 받아 넣으며 대꾸했다. 우리들도 더러 쓸만한 짓을 한답니다.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들었소. 수원 기생도 30여 명이나 잡혔지요. 성병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잡혔다 했다. 허승이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것처럼 나라를 되찾기 위한 활동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허승은 서둘러 해월관을 빠져나왔다.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지만 인력거 꾼으로 위장한 허승을 눈여겨보지는 않았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는 권총을 떠올렸다. 상의 안주머니에는 독국물이 들어있었다. 허승은 그것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 비상시엔 언제라도 자신이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고문 중에 동지들의 이름을 대느니 차라리 자신이 목숨을 버리리라 맘먹었다. 그는 강한 사내였다. 그러나 채부자 댁으로 향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의 마음은 떨렸다. 아내와 딸아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마음뿐이었다. 일본 경찰이 노리고 있는 때에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 허승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요기를 하며 귀동량이나 한료량으로 변두리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구수한 돼지뼈, 국물 냄새가 빈속을 휘저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그는 나무 의자에 걸터 앉으며 주위를 살폈다. 노동자처럼 보이는 남자 두엇이 앉아 있을 뿐 전체적으로 한산했다. 그들은 이미 전주를 주고받은 듯 벌써 혀꼬부라진 소리를 해대고 있었다. 피럴먹을 놈의 세상, 이젠 소작도 못해먹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 원. 화전민으로 떠도는 사람도 부지기수야. 나무를 베어다가 산빛 아래 집을 짓고 사는 이가 어디 한둘인가? 변두리 공터에 땅을 팔고 집이나 거적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도 있네. 사는 게 아니야. 하긴 황제도 강제로 폐위당하는 신세니 더 말해 뭐해. 우리는 그나마 나은 인생일세. 자, 술이나 한잔 하세. 그들은 막걸리가 담긴 탁배를 소리나게 쭉 들이켰다. 어서 오슈. 국밥을 내려놓으며 안악이 물었다. 허승은 안악을 힐끗 올려다보고는 잠잡고 수저를 들었다. 안악도 더 묻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허름한 행색으로 보아 밥값이나 있으려나 싶어 물어본 듯 했다. 뜨끈한 국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허승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내와 어린 딸은 끼니나 해결하고 사는지 나라를 구하는 일에 생을 걸었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항상 자잘한 현실이었다. 그는 국밥을 반쯤 먹다 말고 수저를 놓았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허승은 시장을 돌아다녔다. 예전 같지 않았다. 군데군데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고 몇몇 사람들은 만주 공간 학교와 임시정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길은 불안했다. 채부자 댁으로 가는 길은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었다. 자신이 집까지 가는 길도 머릿속에 훤했다. 그러나 지척이 천리라고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신세였다. 그는 뒷산 다복솔 그늘에 숨어 있다가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각에 채부자 댁 담을 넘었다. 최상만은 어두운 방 안에 정자를 하고 앉아 있었다.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내미는 최상만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인들 왜 두려움이 없으랴. 그도 분명 일본 경찰을 감시를 받고 있을 것이다. 지금 누군가가 들이닥친다면 꼼짝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노릇. 허승은 그가 내민 봉투를 보자기로 싸서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다. 어르신이 공정은 잊지 않겠습니다. 허승이 말에 최상만이 실소를 흘렸다. 공적이라 내게도 한계가 있는 법이거늘 독립의 날은 기필코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요원해 보이니 어쩌나 싶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지만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소.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게 이 나라와 이 나라 백성들이 정신을 유린하고 있지. 허승은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최상만처럼 세상 물정을 잘 아는 노회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았다. 허승은 더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둘러 가시오. 최상만이 앉은 채로 말을 건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형형했다. 집에는 들리지 마시고 아무도 없어. 그 말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무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 경찰이 등살에 못 이겨 부인께서 여식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들었소. 허승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방싯방싯 웃는 어린 것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허승은 간신히 몸을 바로 세웠다. 그러나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그는 잠시 휘청거리다 방문을 짚었다.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다. 독립투사에게 가족은 죄의 근원이라 들었소. 가족 때문에 전향하고 동료를 배반한 사람이 부지기 쉬우. 차라리 잘된 일이라 여기시오. 걱정이야 되겠지만 가족에게 발목을 붙잡혀서야 되겠소. 잘못하면 여러 사람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소. 야속한 말이었지만 탓할 수는 없었다. 자신이 잡히면 최상만도 위태로울 게 뻔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주변은 누가 다녀간 기척도 없이 금세 고요해졌다. 허승은 허이허이 뒷산으로 올랐다. 입술을 깨물며 가족들을 모른 척해야 하는 자신이 처지를 한탄했다. 가슴이 체한 듯 답답했다. 그러나 방도가 없었다. 저만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내의 친정까지 가는 길은 위험했다. 시간도 없으려니와 만약 그가 다녀간 사실을 알면 오히려 그곳까지 일본 순사들이 들락날락 거릴 것이다. 허승은 어둠 속에서 집이 있는 곳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다. 그는 배에 감아 찬 전대를 지그시 누르면서 걸음을 빨리 했다. 아내와 딸이 얼굴이 겹쳐졌다. 허승은 이를 악물었다. 세월은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은 채 무심히 흘렀다. 바뀐 것은 없었다. 일본의 횡포는 여전히 극심했고 허약한 황실 또한 나아지지 않았다. 1921년 초봄이 되자 옹주가 흰호대 학교에 입학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마마가 왜 일본인들 다니는 학교를 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 궁녀들이 삼삼 모여 쑥덕거렸다. 그러게. 하지만 나라에 힘이 없으니 그 또한 모를 일이지. 히노대 소학교는 일본 거류민이 세운 곳으로 일본 고관의 자제나 일부 조선의 양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 옹주가 갈리만무하다고 헛소문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옹주는 결국 히노대 소학교 2학년에 입학했다. 하필 왜 일본인 학교래? 못내 아쉬운 듯 못마땅하게 중얼대는 나인들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이 나라가 망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옹주는 아침 8시면 순존 황제가 내어준 어마차를 타고 학교로 갔다. 문에 이왕가의 오약꽃 문장이 새겨진 검은 마차를 타고 등교하는 옹주의 곁엔 유나인과 유모가 늘 함께했다. 황금색 커튼과 실내 장식은 황제가 타는 마차에 어울리게 더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옹주는 마차에 오를 때마다 황금색으로 만든 커튼의 수술을 툭툭 치곤 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커튼은 우아한 여인의 춤사위와 같았다. 마마, 어서 오르십시오. 아침마다 옹주는 유모의 어깨를 짚고 마차에 올랐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해도 옹주의 영광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옹주는 조선 황실이 꽂히며 비할 바 없는 보석이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게스타를 신고 하오리를 걸치고 학교로 향하는 옹주의 모습은 식민지의 굴욕을 대변하기도 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옹주의 생활은 점점 더 일본색으로 물들어갔다. 키모노를 입은 옷매무새도 일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유모는 옹주조차 조금씩 일본의 의도대로 물들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옹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윤황후 앞에서 그날 배운 노래를 불렀다. 황후와 순종 황제는 모두 옹주를 괴었다. 오늘은 어떤 창가를 배우시었소? 호따루란 창가를 배웠나이다. 두 손을 나란히 모은 채 공주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허허, 호따루라. 어디 한번 불러보. 예, 불러보겠나이다. 옹주는 순종 황제와 윤황후 앞에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반딧불이 집은 강가의 버드나무. 반딧불이가 버드나무에 오르면 저녁 어둠이 지고 강의 송사리 떼가 꿈을 꿀 때쯤이모. 호호 호따루가 불을 밝힌다. 허허 노래 솜씨도 아주 좋구려. 호따루가 무엇이요? 반딧불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단정한 목소리였다. 볕이 좋은 날이면 잔디밭에서 또래아이들처럼 뛰어놀았고 연두빛 새싹이 돋을 때면 나무 곁에 붙어 앉아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매화꽃이 피면 오들오들 떨면서도 꽃을 눈에 담았지만 옹주는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독살에 대한 의욕과 주변에 대한 경계는 여전했다. 학교에 갈 때는 꼭 보온병에 끓는 물을 넣도록 지시했다. 팔팔 끓인 물을 내가 보는 데서 담거라. 그럴 때의 표정은 서늘하기까지 했다. 마마 그렇게까지. 윤나인이 머뭇거리면 옹주는 살짝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조심하여 해가 될 것은 없느니라. 여친왕과 일본 귀족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의 근견식이 있던 날 꽃무늬가 놓인 남색 스란 치마를 이중으로 받쳐입고 저고리 위에 녹색 당의를 입고 쪽두리를 쓰고 참석했다.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러나 옹주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유모, 오라버니는 왜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 들었사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왜 일본 사람인가? 마마,
유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발 그런 말씀 마시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냥 해본 소리야. 오늘따라 아바마마가 보고 싶어. 눈에 이슬이 맺히는가 싶더니 옹주가 고개를 떨구었다. 마마, 제가 업어드릴까요? 유모가 옹주 앞으로 등을 내밀었다. 유모 등은 아바마마 등처럼 따뜻하지 않아. 그럼 생각시를 부를까요? 그것도 싫어. 그럼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되었네. 어머니께 가봐야겠네. 옹주가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봄날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봄날에 궁둥이가 들썩거릴 정도였다. 유모는 궁으로 들어오기 전 이맘때를 떠올렸다.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며 봄나무를 뜯곤 했는데 코끝을 간지르는 바람도 달았다. 그 기억이 새로워 유모는 어깨를 들썩였다. 그러나 세상은 단 하루의 유쾌한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다. 옹주와 함께 일신소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달콤한 봄바람에 옹주도 들떠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순간부터 산책을 가는 건 어떨까? 꽃구경은 어디가 좋을까 하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옹주는 마차의 쪽문을 살짝 열었다. 유모는 안 된다 말하면서도 옹주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마마, 문을 닫으시옵소서. 옹주가 고개를 흔들었다. 어디선가 꽃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유모, 봄인데도 백성들의 표정은 왜 저리도 지쳐 있는 거지? 옹주가 바깥 세상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학교를 오갈 때뿐이었다. 옹주는 살짝 열어둔 창문 틈으로 끊임없이 바깥을 살폈다. 유모에게는 그런 옹주를 말릴 재주가 없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에 대한 측은지심조차 가려드리고 싶었다. 봄이라 노곤해서 그럴 것이옵니다. 유모는 얼버무렸다. 거리엔 낡은 옷을 입고 궁핍한 얼굴로 배회하는 사람들 천지였다. 배고픈 어미 등에 기대어 잠이 든 아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 눈을 번득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는 승냥이 같은 인간들, 뒤숭숭한 세상의 단면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고종의 승하, 3.1운동, 의친왕의 상해 탈출, 미수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세상 인심은 더 흉흉해졌다. 백성들이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가족 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자가 있기라도 하면 그 핍박이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유모는 그중 어느 것도 옹주에게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마마, 문 닫으시옵소서. 찬바람에 곧불듯이 옵니다. 유모, 저 사내 아이는 내 또래쯤 되었겠네. 저렇게 바쁘게 뛰는 걸 보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야. 그 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뒤로 일본 순사의 다급한 호루라기가 소리가 따라붙었다. 무슨 이유로든 일본 순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일 것이다. 어찌 그 아이뿐일까? 갈 곳 없는 아이,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운 아이, 일본인들이 하수 노릇을 하며 빌부터 사는 아이. 마마, 자잘한 일에 호기심을 거두시옵소서. 마마는 더 높은 일을 하셔야 할 분이 아니옵니까? 왜 백성들이 생활에 관심을 두지 말라 해? 오히려 잘 보아두었다가 오라버니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옹주는 유모를 힐책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다시 마차의 쪽문을 열었다. 쌀랑한 봄바람이 마차 안으로 벌려들었다. 말바꿀굽 소리에서 얼핏 꽃 냄새가 묻어나는 듯도 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옹주마마와 함께 봄바람을 맞고 싶건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일, 유모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을 자꾸 하시면 항우마마께 여쭐 것이옵니다. 그러시게나?
겁을 먹을 옹주가 아니었다. 결국 유모는 더 가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열린 창문으로 세상의 소음이 쏟아져 들어왔다. 장사치들이 외침 소리, 순사의 칼 부딪히는 소리, 일본 여인들의 남학식 끄는 소리, 마차의 말발굽 소리, 그뿐인가 했는데 어느 순간 굉음처럼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쌩 무언가를 핥히는 듯 날카로운 소리. 저것이 비행기라는 것인가? 옹주는 고개를 쑥 빼고 비행기가 사라진 쪽을 올라다 보았다. 마마! 유모는 기겁을 하고 옹주의 상체를 잡아당겼다. 옹주는 유모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다. 나는 하늘 높이 나는 비행기가 신기하고도 참 좋아 보여. 그러다 마마께서 다치시기라도 하시면 저는 목숨 보존을 하지 못하옵니다. 밖으로 고개를 내민 옹주를 다시 한번 끌어안으며 유모가 애원조로 달랬다. 그런데 저기 비행기에서 팔랑팔랑 떨어지는 건 무엇이지? 무엇 말씀이십니까? 저것 하늘에서 반짝거리며 내려오고 있는 것, 저것. 옹주는 좌정한 채로 고개만 돌려 흩날리는 꽃잎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들을 바라보았다. 유모는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밖으로 내밀었다. 옹주의 말대로 하늘에서 뭔가가 나풀대며 떨어졌다. 아, 순간 가슴이 서늘했다. 저것이 말로만 듣던 삐라로구나. 유모는 황급히 창문을 닫았다. 옹주는 유모가 당황하자 부쩍 호기심을 드러냈다. 왜 그래? 마마, 보실 게 있고 안 보실 게 있사옵니다. 저것은 마마께서 보실 게 아니옵니다. 유모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종의 승하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일본인들이 만행을 다시 보도록 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 어린 마마가 아닌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일을 아직 알아서는 안 된다. 아까 그것이 무엇인데? 일본 전쟁에 조선 청년들을 끌어내기 위해 뿌려대는 쪽지옵니다. 그런 것이라면 더더욱 봐야지 않겠는가? 오라버니에게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옹주가 다시 창문을 열었다. 아까와 다르게 표정이 더없이 진진해졌다. 저기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을까? 윤상궁, 마차를 멈추고 가서 하나 주워오게. 마마, 아니되옵니다. 내가 가려는 게 아니잖아. 어서 마차를 멈추고 주워오게. 안 되십니다. 만차는 멈출 수 없사옵니다. 이번엔 유모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옹주는 그보다 더 단호했다. 윤상궁이 난처한 표정으로 유모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모는 윤상궁에게 안 된다는 눈짓을 보냈다. 윤상궁이 안 가져오면 내가 가져오겠네. 옹주가 유모 쪽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문을 열고 손잡이까지 잡았다. 일렁황망할 때가 유모는 어쩔 수 없이 잠시 마차를 멈추게 했다. 윤상궁, 얼른 하나 집어오너라. 윤상궁이 난처한 얼굴로 마차에서 내려섰다. 말의 투레질 소리가 가깝게 들렸다. 그때였다. 일본 순사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순사는 어느 여자아이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길 가던 행인들이 아이와 일본 순사를 지켜보며 수군댔다. 그러나 누구도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어쩌자는 건가? 또 끌고 가겠다는 거지. 요즘 조선 처녀들 잡아가는 게 어디 한둘인가? 뭘 잘못해서 걸렸누? 제명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닌가? 수군대는 여인들이 말이 봄바람에 실려 똑똑하게 들렸다. 옹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여자아이는 끌려가기 싫은 듯 거의 울상을 짓고 있었다.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지 않았냐? 일자리를 주겠다는데 왜 그리 말을 안 들어? 일본인이 주는 일자리는 싫어요. 이런 빠가야로. 듣기 싫은 소리는 더 똑똑히 들리는 법이다.
유모는 창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옹주가 슬며시 손을 뻗어 유모의 팔목을 잡았다. 유모는 적잖이 놀랐다. 어린 옹주의 손아귀 힘이 이토록 매서웠던가. 유모는 고개를 들어 옹주를 바라보았다. 옹주가 이문에 가득 찬 눈빛으로 유모를 마주봤다.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태도가 왜 저래? 오만하고 거칠며 일자리를 구하는 여자의 겁먹은 얼굴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여자아이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려 하자 순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욕을 퍼부었다. 빠가야로 쪼센징. 여자아이가 꼬꾸라지듯 넘어졌다. 옹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들썩였다. 일본 순사는 넘어진 여자아이의 몸을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찼다. 그러나 행인들 중 나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여자아이가 코피를 쏟았다. 저런. 유모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탄식했다. 일본 순사가 훌쩍거리는 여자아이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빨리 따라오지 않으면 이 칼로 목을 베버리겠다. 순사의 말에 행인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여자아이는 처녀라고 하기에는 어려 보였다. 저렇게 어린 여자아이를 어디에 쓰려고. 사람들이 눈빛에 그런 염려가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는 않았다. 그럴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다. 목숨 보전하기에 급급한 세상이었다. 행인들 사이에 섞여 있던 청년 두엇이 머뭇거리다가 뒤로 물러났다. 사각모를 쓴 것으로 보아 학생들 같았다. 그때였다. 유모가 말릴 새도 없이 옹주가 마차에서 내려섰다. 그녀는 한 걸음도 지체하지 않고 일본 순사를 향해 똑바로 다가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옹주는 오른팔을 치켜들어 순사를 가리키며 그 아이에게서 칼을 거두라. 백주 대낮에 칼을 빼들다니 무엄한지고 당차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옹주는 순사의 얼굴을 당당하고 곰놈한 표정으로 마주 보았다. 치켜들었던 팔을 칼처럼 겨누었다. 순사의 얼굴이 벌레 씹은 것처럼 일그러졌다. 그도 칼끝으로 옹주를 겨누었다. 황급히 뒤따라온 유모가 그 모습을 보고 벼락같이 소리쳤다. 이놈! 어느 안절에 칼을 들이대느냐? 당장 치우지 못할까? 일본 순사가 순간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자 옹주가 순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자신을 겨누고 있는 칼끝을 오른팔로 지그시 밀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불안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내 이놈, 칼을 내려놓지 못할까? 유모가 다시 소리쳤다. 순사는 자신도 모르게 또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사이 옹주가 침착하게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순사의 얼굴이 푸르락 했다. 내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아직도 칼을 겨누고 있느냐? 유모는 순사에게 달려들어 그가 쥐고 있던 칼날을 덥석 잡았다. 붉은 피가 주르르 흘렀다. 당황한 순사가 유모와 옹주와 여자아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어느 안전에 칼을 겨누느냐?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은 게로구나. 이분은 대한제국 황제의 여동생 고종 황제의 금지 오겹이신 옹주마마시니라.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서슬퍼런 유모의 호령에 순사가 움찔 물러서며 주변 정황을 재빨리 살폈다. 호화롭고 멋진 어마차를 보아 빈말이 아님이 분명했다. 순사는 칼날을 잡은 유모의 손을 질린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때 옹주가 순사에게 다가가 다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내가 거두겠다. 일본 순사가 어정쩡하게 칼을 거두었다. 유모는 피 흐르는 손을 감추고 옹주를 마차로 모셨다. 옹주는 여자아이 손을 놓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여자아이까지 마차에 태워야 했다. 빠가야로.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분에 차서 내뱉는 순사의 거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유모는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옹주는 여자아이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저리 정이 깊으시니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헤쳐갈꼬. 유모는 그런 마음을 담아 옹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읽었는지 옹주가 빙긋이 웃었다. 마마,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하옵니까? 저 아이는 어쩌실 것이옵니까? 유모는 여자아이를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단 궁으로 데려가게. 그렇다고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는 게 맞았겠는가? 옹주의 표정은 의연했다. 유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는 마마 때문에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옹주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아이를 응시했다가 고개를 돌리며 또 웃었다. 또각또각 말바꿈 소리가 경쾌했다. 그런데 잠시 후 말도 없이 마차가 멈춰섰다. 무슨 일이냐? 창문을 열고 밖을 살피던 유모의 눈빛이 굳었다. 순사의 연락을 받고 출동했는지 기마 경찰들이 옹주의 마차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자가 옹주의 마차로 다가왔다.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무엇이 문제냐? 옹주의 목소리에도 위험이 서렸다. 황국의 순사에게 반항한 조선인은 죄를 물어야 하오. 이 아이는 황국의 백성이기 이전에 내 몸종이다. 내 심부름으로 이곳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 같은데 주인은 내가 책임지고 거두어 가니 잊으라. 말을 마친 옹주가 눈짓을 하자 유모가 마차의 문을 닫았다. 마차가 갈 길을 열어라. 마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당찬 옹주의 목소리에 우르르 몰려있던 순사들이 슬금슬금 물러섰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모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이오십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말을 했으니 되었다. 저들이 무슨 해코지를 한데도 상관없다. 옹주는 다시금 여자아이 옷매무새를 흩어봤다. 여자아이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유모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윤상궁, 하늘에서 내려오던 종이 쪽지는 좋았는가? 갑자기 생각난 듯 옹주가 윤상궁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난리통에 무슨 정신으로?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사옵니다. 윤상궁이 얼빠진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아쉽구나. 옹주는 진정으로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유모, 손에서 피가 나지 않는가? 서둘러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겠어. 옹주는 피 묻은 손을 살피며 자신이 손수건으로 직접 그 손을 감쌌다. 손수건에 핏물이 아슴아슴 배어들었다. 일본 순사에게 끌려갈 뻔했던 허복수는 13살이었다. 대갓집의 허드렛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어머니 몰래 떡판을 이고 나선 지 한 달째였다. 알고 지내던 방앗간에 사정 이야기를 하자 복순을 어여삐 봤던 주인이 쾌히 허락을 해줬다. 복순은 몸져 누운 어머니 대신 떡 함지를 이고 이리저리 배여하며 온종일 떡을 팔았다. 나이에 비해 다부진 구석이 있었다. 그러나 종일 팔아야 겨우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었다. 사정을 들은 이웃들이 이런저런 일자리를 대주었으나 찾아가면 너무 어리다고 퇴짜를 맞기 일쑤였다. 복순아, 요즘 일본에 일하러 가는 처녀들이 많다더라. 너도 한번 알아보지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웃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스스로도 내키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하는지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일본으로 갈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복순을 고생시키는 게 자신이 못난 탓이라며 자주 울었다. 지아비에 대한 그리움도 점점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복순을 향해 중얼거리듯 말했다. 누가 내 아버지를 서대문에서 봤다는구나. 그 말에 복순은 무작정 떡함지를 이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벌써 여러 해째 소식이 없었다. 간간히 모자를 눌러 쓴 사람들이 찾아와 소식을 전하고 가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소식만 전하고 가는 게 전부였다. 아버지의 모습은 선명하지 않았다. 다부진 몸집에 싱거운 웃음을 짓던 사람이라곤 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잡히는 날엔 곧장 형무소행이기 때문에 집으로 올 수 없다고 어머니가 일러주었다. 복수는 서대문 쪽으로 향했다. 어머니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녀가 동네만 벗어나도 불호령을 쳤다. 겁도 없이 어디를 싸돌아 다니느냐? 그런 말이 귓전에 쟁쟁했다. 4월이라 날씨는 제법 포근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종로 쪽으로 걸어오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누구를 찾냐고 물었다. 울 아버지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그 남자가 다른 이를 불러왔다. 1번 순사였다. 칼을 찬 순사가 복수를 잡고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누가 여기로 가라 했느냐? 복수는 순하게 대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더럭 겁이 났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복수는 입을 다물고 돌아섰다. 너 갈 곳도 없지? 내가 좋은 데로 데려다 주마. 칼찬 순사가 복순이 덜미를 잡았다. 싫어요. 집에 갈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하지 않았냐? 넌 보나마나 떠도는 아이다. 그러니 내가 좋은 곳으로 보내주마.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복수는 뒤돌아서 무작정 뛰었다.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멀리 온 게 후회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순사를 불러왔던 남자에게 뒷덜미를 붙잡혔다. 독한 술 냄새가 코끝에 훅 끼쳤다. 이년아 어딜 도망가? 갈 곳도 없는 년이 좋은 곳에 보내준다 할 때 얌전히 있어. 남자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복순을 윽박질렀다. 눈앞이 아득했다.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가나. 남자는 우악스러운 손으로 복순을 움켜쥐고 일본 순사 앞으로 끌고 갔다. 물건을 넘기듯 그에게 복순을 넘겼다. 좀 마르긴 했지만 잘 먹이면 쓸만하겠군. 순사와 남자는 알 수 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징그럽게 웃었다. 난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아프단 말이에요. 복수는 일본 순사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거렸다. 얌전히 있지 않으면 귀신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일본 순사는 징그러운 얼굴을 바싹 들이대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세상이 노래졌다. 낯선 남자가 저만치 사라지자 순사가 복순이 손을 꽉 쥐고서 다시 중얼거렸다.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좋은 곳에는 며칠 있다 보내주마. 눈물이 절로 흘렀다. 나 집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가 아프단 말이에요. 복수는 주변을 살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일본 순사 앞에 선뜻 나설 사람은 없었다. 복수는 순사를 향해 떡함지를 힘껏 내던졌다. 그러고는 죽은 힘을 다해 뛰었다. 하지만 다시 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일신소학교 앞까지 질질 끌려갔다. 그 앞에서 마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복순의 운명은 그대로 곤두박질 쳤을 것이다. 마마, 사람들은 작고 어여쁜 분을 그렇게 불렀다. 궁에서 나온 분들도 더없이 높여 부르는 신은 마마라 했다. 마마, 복수는 검은 마차를 타고 궁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궁궐로 들어온 순간부터 복수는 골칫덩어리였다. 잡혀서 끌려가는 소동을 겪은 탓에 며칠을 알아누웠다. 깨어보니 짐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골방이었다. 겨우 문을 열어 사람을 찾았으나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어디에도 그녀가 있을 곳은 없어 보였다. 그래도 마마라는 분이 당부를 했는지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았다. 복수는 하루 종일 골방에 처박혀서 오가는 나인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복수는 집이 그리웠다. 쾌행한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집으로 가고 싶은데 누구도 복순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마마를 모시는 분들조차 그날 이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굴러다니는 도토리 신세였던 복순에게 제일 먼저 떨어진 일감은 걸레를 빨아 마루를 닦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울며 보챌 수도 없는 처지라서 눈치껏 굴어야 했다. 천성이 부지런했던 복수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집으로 간다고 해도 다시 잡혀가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그보다는 궁에서 일을 익히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 싶었다. 더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궁중이 아니던가. 지금쯤 어떤 구차한 신세가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어머니야 나중에 보면 되지. 문득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복수는 눈물을 삭히며 눈치껏 부지런을 떨었다.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도 없는 궁중에서 복수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채 지냈다. 상궁 처소와 우물로 가는 길만 막혀 있을 뿐이다. 걸레질도 쉽지 않았다. 깐깐한 한 상궁이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무릎을 꿇고 종일 기어 다니다시피 해야 했다.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도 호소할 데가 없었다. 그러나 쫓겨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겨우 말을 튼 나인 하나가 그녀를 불렀다. 너 옹주마마가 구해줬다며?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도 좋다. 마마 눈에 띄어 목숨을 구했으니. 마마는 어디에 계세요? 복수는 그간 참고 있던 말을 물었다. 저 높은 곳에 감히 우리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곳이야. 넌 부지런히 걸레질이나 해라. 그것도 그 은공은 다 못 갔겠지만. 네, 그런데 전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상궁 마마님들이 어여삐 보시면 보내주시겠지. 그러니 부지런히 마룻바닥이나 닦아. 그녀는 자신을 박나인이라고 부르라 했다. 복순보다도 서너 살쯤 많아 보였다. 숱 없는 머리를 따 댕기를 달았는데 숱이 적어서 그런지 너무 말라서인지 무척 초라해 보였다. 나는 언제 상궁이 되나? 한 상궁 마마처럼 머리를 틀어 올려서 쪽을 쥐고 비녀를 꽂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멋질 텐데. 그녀는 9살에 궁에 들어온 후로 오로지 상궁이 되는 꿈만 꾸고 있었다. 내가 상궁 되면 너 잘 봐줄게. 그 대신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해.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마 말을 걸어주는 건 그 나이인 뿐이었다. 복수는 뭐든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었다. 이거 내가 수박 나인한테 얻은 비단 조각인데 이걸로 복주머니 하나 만들어줘. 나중에 집에 갈 때 우리 엄마 갖다 주려고 그래. 엄마라는 말을 듣자 눈물이 찔끔 나왔다. 복수는 비단 천 쪼가리를 받으며 눈가를 훔쳤다. 수실이 있으면 수도 놓아주면 좋겠는데. 정말? 너 수를 놓을 줄도 알아? 조금요. 그 말에 박라인이 뛸 듯이 기뻐하며 복순의 손을 잡았다. 우와, 너 재주가 많구나, 이쁜 것. 그녀가 복순이 볼을 쥐고 겨워 죽겠다는 듯 가볍게 흔들었다. 그리고 너 이제부터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형님? 그래,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아는 상궁마마들도 많으니까 너를 편한 자리로 보내줄 수도 있고. 박라인은 기뻐하는 듯한 표정으로 몸을 뒤로 한껏 뺐다. 복수는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가 아껴두었던 비단 쪼가리인데 댕기 하나는 더 만들 수 있을 거야. 너 가져. 이를테면 선심이었다. 비단실도 얻는 대로 갖다 줄게. 예쁘게 만들어야 해. 그 대신 너 일하는 거 내가 많이 도와줄게. 알았지? 박라인은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나쁠 것 없는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로 복수는 틈틈이 박라인의 복주머니를 만들었다. 선홍색 비단에 예쁜 꽃을 놓았다. 어찌 보면 매화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목단 같기도 했다. 어설픈 손씨인데도 박라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라인은 복순이 만들어준 복주머니를 보고 훌쩍거렸다. 복순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집으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복수는 눈물을 꾹 참으며 박라인이 준 비단 천 쪼가리로 또 하나의 복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가. 입고 간 지 보름도 넘은 어느 날이었다. 복수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는 물을 길었다.
여느 때처럼 무릎이 닳도록 걸레질을 했다. 그리고 잠시 짬이 생긴 틈을 타 술을 놓았다.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잔절해졌다. 어느덧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느라 술을 놓는 손이 자꾸만 멈췄다.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 아가, 우리 딸, 이제는 환청까지 들리는구나. 복수는 도리질을 하며 다시 술을 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라인의 목소리까지 들리는 게 아닌가. 복순아, 나와봐. 어머니가 오셨어.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꿈은 아닌가. 복수는 눈을 껌뻑이다가 벌쩍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박라인 옆에 바싹 껴인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 복수는 맨발로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는 그새 더 야이어 고목처럼 뻣뻣했다. 모녀는 서로 껴안은 채 눈물만 흘렸다. 복수는 어머니 얼굴에 자신이 보부를 비볐다. 어디 보자, 내 딸. 어머니도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쓰다듬었다. 불에 닿는 손이 나무 등 껍질처럼 거칠었다. 복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여길. 복수는 어머니를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머니가 옛까지 오게 된 사정이 궁금했다. 옆에서 눈물을 찍어대던 박라인이 말을 받아냈다. 다 옹주마마 언덕이야. 무슨 소리예요? 옹주마마께서 사람을 시켜 너희 집을 수소문하여 소식을 전하셨어. 궁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전언과 함께 딸을 보기 위해 입궁해도 좋다고 하셨어.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단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내 딸이 궁에 있다니.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게다가 양식까지 보내주셔서 그 은공을 어찌. 복수는 가슴이 벅찰랐다. 어머니, 그분이 바로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명도 구해주셨는데 거두어 주시기까지 하셨구나. 그날 복수는 박라인의 배려로 어머니와 한나절을 같이 있을 수 있었다. 옹주마마에 대한 복순이 마음은 점점 커졌다. 또 꼭 한번 뵙고 싶다는 열망도 점점 커졌다. 간절히 원하며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그로부터 보름 뒤 복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상궁들이 시중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는 옹주를 보았다. 나비 같은 걸음걸이였다. 복수는 자신이 처지를 잊고 옹주를 향해 달려갔다. 마마,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100개의 뱀은 하리라 마음먹었던 말을 입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 말에 너무 정신을 쏟은 나머지 양손으로 든 동이 물이 출렁거리는 줄도 몰랐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출렁대는 물이 치맛자락에 쏟아졌다. 보선발이 져서였을까. 옹주 앞에 다다랐을 때 그만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넘어지는 것과 동시에 동이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전등 같은 소리가 귓전에 울렸다. 유머의 엄한 목소리에 복수는 오금이 저렸다. 이를 어쩌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늘 같은 마마 앞에 물을 엎질렀으니 이를 어쩌나. 복수는 납작 엎드려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세상이 캄캄했다. 상궁 마마의 지엄한 꾸지람이 있을 것이다. 곤장도 각오해야 했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게냐? 복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죽여주시옵소서. 매를 맞다가 요금문으로 죽어나가는 나인들이 수두룩하다 들었다. 입술이 덜덜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땅바닥을 짚은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옹주가 물 묻은 치마를 털고 있는지 차가운 물방울이 복순이 목덜미에 닿았다. 상궁의 입에서 황공하옵니다 하는 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왔다. 복순은 더더욱 납작 엎드렸다. 그만하시게. 젖은 옷은 갈아입으면 되는 것을. 옹주의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가 귓전 울렸다. 너도 옷이 다 젖었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는 나인이냐? 다정한 목소리였다. 보보복순이라 하옵니다. 입이 얼었는지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차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이마에서 땀이 났다. 복순?
아, 그래, 너였구나. 옹주의 부드러운 손길이 복순이 빠름을 어루만졌다. 옹주마마가 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복순은 하늘로 날아갈 듯 기뻤다. 마마, 이런 천한 것들과 이야기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저를 따르시옵소서. 옹주를 모시는 상궁이 복순을 미쳤다. 복순은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김상궁, 왜 아이를 밀고 그러느냐? 코피가 나지 않느냐? 옹주의 부드럽고 고운 손이 복순이 뺨에 다시 닿았다. 마마, 복순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옹주의 눈과 그녀의 두 눈이 마주쳤다. 자상한 그 눈빛을 보자 아픔이 싹 가셨다. 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하지 마시옵소서. 상궁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느니 지난번에 이 아이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라는 명은 잘 시행하였느냐? 지금 이 아이는 어디서 기거하느냐? 모르겠사옵니다. 나인들 뒷시중이나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인들 뒷시중이라? 그래도 내가 구한 아이인데 내가 데려가겠다. 내 시중이라도 들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복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마마의 시중을 듣다니 이게 정녕 꿈은 아닐까? 마마, 아니되옵니다. 유나인이 있지 않사옵니까? 그 일을 내치고 일을 시키자는 게 아닐세. 내가 구한 아이니 보혜우 주고 싶어서 그러네. 여러 말 말고 그리하게. 그리하신다면 부부 받들겠나이다. 상궁의 목소리가 다시금 잦아들었다. 복수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옹주의 고운 당해를 훔쳐보았다. 옹주가 발걸음을 옮기자 상궁들도 황급히 그 뒤를 따랐다. 비단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복수는 몸을 일으켰다. 속절없이 해맑은 하늘이 어지럽게 다가왔다. 소매뿌리에 붉은 피가 점점이 떨어졌다. 복수는 옹주의 손길이 스친 뺨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꿈같은 일이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복수는 벌떡 일어났다. 감찰 상궁한테 들키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제게 걸음을 놀렸다. 그녀는 도망치듯 걸으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마마, 서슬퍼런 일본 순사를 단숨에 다스리던 위엄과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 천한 것을 어루만질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 복사꽃처럼 환하고 고운 얼굴, 멀리서 우러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형님, 나 마마 곁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는 박라인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박라인이 정색하며 호통을 쳤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입 다물고 일이나 해. 나이는 어려도 공의 사람이라 사리 분별이 분명했다. 호통이 어른 못지않았다. 일찍 입궁한 박라인은 어느새 정식 나인이 되었고 그 나인들이 부리는 하녀로 복순이 같은 아이들이 필요했다. 방 청소를 담당하는 방장, 세숫물과 목욕물을 담당하는 수모, 심부름을 담당하는 파지, 무수리 따위들이 나인들의 하녀였다. 그러나 복수는 어느 것 하나 정해진 일도 없이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했다. 마마가 나를 부른다 했어요. 복수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복수는 유모가 부르던 그날을 한시도 잊지 못했다. 옹주가 정식으로 황적에 올랐다는 소문이 나인들 사이에 쫙 퍼진 것도 그 즈음이었다. 복수는 떨리는 가슴으로 유모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올라오너라. 마마께서는 너를 보자신다. 복수는 덜덜 떨며 마루로 올라섰다. 어둑한 방 안에 옹주가 홀로 앉아 있었다. 표정은 없었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복수는 예를 갖추고 그 앞에 엎드렸다. 너와 약조를 해놓고 부르는 것이 늦었구나. 복수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렵고 황송한 마음에 온몸이 떨렸다.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시다. 이제부터 마마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거라. 마마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성심을 다하거라. 유모의 목소리에 준엄한 훈계가 서려 있었다. 항공하옵니다. 옹주를 다시 만난 후로 복수는 단 하룻밤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언제 불러주시려나. 복수는 옹주 곁에서 시중드는 자신을 그려보았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이내 그 장면은 국내 예법에 익숙지 않아 연달아 실수하는 자신이 모습으로 바뀌었다. 복수는 환희와 절망 사이를 하룻밤 새에도 몇 번씩이나 오가야 했다. 유면은 분명히 일러주었다. 마마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라고. 복수는 두려워했다. 내가 하늘 같은 마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쉬쉬하며 떠도는 소문도 생각났다. 옹주가 미쳤다느니, 목류병자처럼 밤에 돌아다닌다느니, 선왕의 혼령과 대화를 한다느니 하는 따위 소문.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 목소리에 모든 걱정과 불안이 갈 길을 잇고 멈췄다. 복수는 옹주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너는 내 곁에서 잔심부름이나 하고 이야기 벗이나 되어주면 좋겠구나. 옹주의 음성은 차분하고 낮았다. 목숨을 다해 받들겠나이다.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렇게 대답했다. 궁궐 아는 소문이 떠돌지 않는 날이 없었다. 고종으로도 모자라 여전히 순종 황제의 음식에도 매일 소량의 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수락관에 일본이 심어둔 첩자가 있다는 소문도 공견한 한 비밀로 떠돌았다. 궁녀들은 어두우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궁은 어느새 공포와 기괴한 소문이 떠도는 음산한상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번엔 옹주마마가 일본으로 끌려가신다네.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복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날 오후 옹주는 복순을 불렀다. 단정하게 앉아 책을 보던 옹주는 복순이 들어서자 서한을 물리며 책에서 눈을 떼었다. 너는 태어난 곳을 떠나본 적이 있느냐? 뜬금없이 묻는 말에 복순이 우물거리자 다시 옹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먼 곳으로 떠나야 한단다. 일본으로 가라 하는구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들었다. 마마 그런 말씀을 아래 것들에게. 유모가 조심스럽게 지청구를 놓았다. 나는 이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복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마의 뜻이 그러하시다니 마음 단단히 먹고 있거라. 유모의 엄한 음성이 복순을 더욱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일본행이 확정되면서 옹주는 극도로 예민해졌다. 복순은 잠시도 한눈을 팔 새가 없었다. 옹주는 틈틈이 복순을 불러다 앉혀놓고 녹두리 하듯 말을 풀어냈다. 이름이 무엇라 했지? 복순이라 하옵니다. 복순이라. 복을 받은 여자란 아이란 뜻이겠구나. 그러한 줄 아옵니다. 좋은 이름이다. 나는 덕혜라는 이름을 지어받았어. 그것도 얼마 전에야. 그런데 이름을 얻은 대가로 일본에 가야 하는 것 같구나. 황족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구나. 이름을 얻으면서 정식으로 황족이 됐는데 이름이 없던 때가 더 나았던 모양이다. 이름을 얻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구나. 마마, 송구하옵니다. 유모가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복순도 고개를 깊숙이 수그렸다. 옹주가 덕혜라는 이름으로 황족에 오른 것은 1921년 5월의 일이었다. 순종 황제의 형식적인 결제를 거쳐 이왕직 장관 민병식석이 일본 국내성에 상신함으로써 이름 마무리됐다. 어찌하여 나까지 일본에 가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이름을 얻은 대가란 말이냐? 옹주는 혼자 소리처럼 가끔씩 그렇게 되뇌었다. 마마, 누가 들으면 어쩌시려고. 복수는 겁먹은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복수인의 말에 옹주의 격한 표정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대신 눈가에 아련한 이슬이 맺혔다. 옹주가 일본으로 끌려간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자 궁궐안은 다시 어수선해졌다. 복수는 떠나기 전에 잠시라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번 어머니를 본 후 박라인의 인편에 몇 번 서찰을 전했지만 잘 있더라는 들으나마나 한 소리만 전해받았을 뿐이다. 그리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가 곧 구름처럼 흩어졌다. 옹주마마께 부탁할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언감생심 복수는 박라인에게 비단 주머니와 함께 서찰을 맡겼다. 걱정 마시게 내가 잘 전함세.
박라인은 예전처럼 목숨을 하대하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얀 구름이 순간순간 형상을 바꾸며 흘러가고 있었다. 화난 어머니 얼굴이 되었다가 슬픈 얼굴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형체도 알 수 없이 흩어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복수는 얼른 눈물을 닦았다. 옹주 마마가 구해준 목숨이다. 마마가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복수는 오직 그 생각만 하면서 옹주의 일본 유학교를 준비했다. 덕혜 옹주의 일본행이 결정된 날, 이를 주선한 한창수가 옹주전에 들렀다. 양복을 빼입은 그가 한껏 허리를 굽혔다. 덕혜는 시선을 피했다. 옹주마마 축하드립니다. 이제 명실상부 대일본 제국의 황족으로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한창수의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거만했다. 깍듯하게 예의를 표하는 허리께에서는 황금빛 회중시계가 번쩍거렸다. 내 손이 다 안 되는 일은 없다.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덕혜는 한창수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무심한 하늘 끝엔 호공한 바람만이 물려다니고 있었다. 마마, 너무 노여 마십시오.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가시기는 하나 방학 때마다 이곳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선심 쓰듯 한 말투였다. 그러나 덕혜의 표정은 변함없었다. 순정 황제가 이미 허락한 일이니 무슨 말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고 있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었다. 언제 가야 하는 곳이오? 가능한 빨리 서두를 것입니다. 영친왕 전하께서도 옹주마마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덕혜는 여전히 그를 외면했다. 이 일은 대체 누가 꾸민 것이오? 소문을 듣자 하니 당신인 것 같구려. 한정수가 비수기 웃음을 흘렸다. 마마, 영광이옵니다. 영광? 덕혜가 고개를 획 돌려 한창수를 노려보았다. 그가 옹주의 눈빛을 능글맞게 받아냈다. 마마의 일본 유학은 황제께서 윤호하신 데다 온 백성이 바라지 않는 일이옵니다. 이제 마마께서도 신여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익힌 뒤 돌아오셔서 백성들을 위해 힘쓰셔야죠. 그런 기회를 제가 마련했다고 말씀하시니 이 어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덕혜는 한창수의 뻔뻔한 말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유학생이 아니라 불모였다. 조선 황실을 일본화시켜 독립에 대한 염원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속셈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그러시오? 그럼 내 언젠가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겠구려. 덕혜가 씹어 뱉듯이 말했지만 한창수는 낯빛조차 변하지 않았다. 외려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황송하옵니다. 빚이랄 게 무엇 있겠습니까? 그저 마마께서 다녀오시기만 한다면야 그보다 기쁜 일이 있겠사옵니까? 그러시겠지요. 두고 봅시다. 그러시지요. 둘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이제 물러가 보시오. 칼날 같은 침묵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결국 덕혜였다. 문 너머로 한창수의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덕혜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간교하고 교활한 웃음소리는 집요하기까지 했다. 덕혜는 그 웃음소리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덕혜는 자신의 짐을 챙기는 복숭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상군과 나인들은 일본행에 필요한 덕혜의 물품을 챙기느라 정신없었다. 옷과 이부자리를 준비하니라 친방 상궁들과 복순, 유모 모두 분주했지만 정작 덕혜는 남의 일을 보듯 무심했다. 무엇을 그리 많이 준비해야 하느냐. 무심한 목소리였다. 바쁘게 움직이는 상궁들을 오히려 측은한 눈길로 쳐다볼 뿐이었다. 무료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가 하면 종일토록 종이 비행기를 적고 있는 날도 있었다. 접은 종이 비행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날려보내며 혼자서 웃기도 했다. 제대로 바람을 타지 못한 비행기들은 제풀에 주저한 아이처럼 마당에 떨어졌다. 마마, 웬 종이 비행기를 이리 많이 접으셨습니까?
유머가 달려와 지청구 섞인 이야기를 해도 덕혜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딱하기도 하셔라. 어디론가 날고 싶은 모양이시지. 유머가 따라다니며 흩날리는 비행기를 치웠지만 끝이 없었다. 복순아, 내가 시중을 들거라. 예. 복순은 덕혜가 비행기를 날리면 냉큼 달려가 잡아왔다. 담을 넘은 비행기도 곧잘 막았다.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종이 비행기를 막아내자 무심하던 덕혜의 얼굴에 순간 웃음이 돌았다. 참 잘 잡는구나. 어디 이것도 잡아보려무나. 덕혜의 종이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다. 1925년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성역에 특별 열차가 마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옹주의 유학을 전송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희대 소학교 교장과 100여 명의 학생들도 환송을 나왔다. 환하게 웃으며 전송하는 그들이 눈빛에서 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엿보였다. 연보라색 일본식 비단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덕혜가 사람들을 향해 열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영락없는 일본 여학생의 모습이었다. 시종장 한창수, 개인교사 스미나가, 나인 2명, 비서 2명 등 모두 6명이 그 열차에 올랐다. 허복순은 2명의 나인 중 1명이었다. 열차에 오르기 전 유머가 복순을 불렀다. 마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셔야 한다. 잠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단 말 알겠느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유머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다. 목숨 바쳐 모시겠나이다. 복순은 진정으로 그리 말했다. 오늘이 내가 일본으로 끌려가는 날이구나. 한송객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도 옹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한기가 서려 있었다. 덕혜는 고개를 들어 삼각산을 보았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사 한강수야 라고 읊었던 청음 김상헌의 심정이 이러했을까. 왜 저 산이 저리도 눈물겹게 아름답고 푸근하다는 걸 평소에 몰랐던가. 마마,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양귀인이 말에 덕혜가 시선을 떨고 왔다. 덕혜는 떠나는 자신보다 딸을 떠내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과 향깃한 바람, 어여쁜 꽃단과 시원한 부용정을 두고 정녕 떠나야 하는 것이옵니까? 어머니. 덕혜의 애절한 목소리에 상궁들이 눈물을 훔쳤다. 양귀인이 덕혜의 손을 잡으며 비단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왕폐께서 즐겨 읽으시던 책입니다. 마마가 지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소서. 아바마마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덕혜는 비단 보자기를 소중히 보듬어 안았다. 열차가 기적을 울렸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양귀인이 덥석 덕혜의 손을 잡았다.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 손만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마마, 건강하셔야 합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덕혜는 양귀인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 참았다. 자신마저 눈물을 비친다면 양귀인이 얼마나 시름에 잠겨 나날을 보낼지 알기 때문이었다. 덕혜는 어머니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빼냈다. 양귀인이 서럽게 흐느꼈다. 덕혜가 두 손을 겹쳐 이마로 들어올렸다. 어머니, 소녀의 절을 받으소서. 덕혜가 마지막인 듯 예를 올렸다.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옥체 보존하소서. 덕혜는 양귀인과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어머니에게 절을 올린 후 다시 궁궐을 향해 절을 올렸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었다. 순정 황제를 다시 배울 날이 올까? 덕혜는 이게 마지막이라도 되는 듯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렸다.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는 조선의 옹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찍어냈다. 그들은 저마다의 서름을 떠올렸다. 옹주마저 저러할진대
만국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시절을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게 신호라도 된 듯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옹주마마, 옹주마마, 간절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덕혜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둘러보았다. 다시 못 볼 사람들, 덕혜는 손을 흔들었다. 기어이 이들을 다시 보고야 말리라. 그게 자신의 운명이요 의무였다.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연하게 잘하셨습니다, 마마. 시종장 한창수가 다가와 덕혜를 다독거렸다. 덕혜는 가벼운 목례만 보냈을 뿐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자신이 자리로 돌아가는 한창수의 얼굴에 무료한 표정이 떠올랐다. 덕혜는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강 절교를 지나갈 때는 눈도 떼지 않았다. 이곳이 내 나라다. 내 몸속에 속속들이 박혀있는 내 나라의 내 냄새다. 차창 밖으로 거친 풍경이 휙 지나갔다. 헐벗은 농부와 꽃샘 바람과 흔들리는 어린 풀들, 아직 튼튼한 잎을 틔우지 못한 허약한 나무들. 덕혜는 그런 풍경을 마음속에 새기기라도 하듯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혼잣말처럼 조용조용 말하는 덕혜의 음성은 차분하고 나직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억지로 눌러 참은 울음이 고여 있었다. 덕혜는 열차를 타고 가는 내내 양귀인이 걷는 나비 떨자만 만지작거렸다. 나 없으면 어머니는 어찌 사실고 아바마마도 아니 계신 궁궐에서. 덕혜의 눈자위가 촉촉해졌다.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덕혜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 마마, 그래도 방학 때 나오셔서 뵐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하는 걸까? 덕혜는 선조들이 순결히 살아있는 이 땅을 눈 감고도 떠올릴 수 있도록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